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기술을 둘러싼 새로운 생존 전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잡한 국제 정세를 명쾌하게 풀어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작가입니다. 오늘 세계 뉴스를 훑어보니 문득 19세기 벨에포크 시대의 종말이 떠오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기술 발전을 뽐내지만 속으로는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암초들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은 미국이 국제기후 체제에서 완전히 발을 빼며 팍스 아메리카나의 성격을 재정의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재정이 되는 세계 질서라는 키워드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럼 오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미국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파리 기후변화 협정뿐만 아니라 유엔의 모든 기후 관련 체제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건 환경정책을 넘어선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단순한 탈퇴가 아니라 절연 수준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부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녹색기후기금까지 모두 빠지겠다고 했어요. 이건 마치 20세기 초 미국이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하며 고립주의로 회귀했던 하딩 행정부 시절을 연상시킵니다. 지구의 온도보다 미국의 공장 굴뚝 연기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셈이죠. 내부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유지하기로 했고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요?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추고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재미있는 건 지금 미국 경제가 K자형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부유층은 프리미엄 제품을 사고 서민들은 저가 제품에 매달리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몇 년 전보다 27%나 폭등했으니 소비자 신뢰도가 급락하는 건 당연한 결과죠.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발언을 하면서 달러 가치는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라크와 이란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날리며 군사적 긴장감도 높이고 있네요. 미드나잇 해머 작전보다 더 심각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원이 이민자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 종료에 제동을 걸면서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부 지역을 덮친 대규모 겨울 폭풍으로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60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안팎으로 폭풍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기습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기둥인 자동차 산업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건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특별 관세를 매겼던 닉슨 쇼크의 21세기 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만나 한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주주가 대접받는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강조했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R&D 혁신 방안도 발표됐죠. 내년부터 4년간 2조 원을 투입한다고요? 네, 핵심은 제조 인공지능 전환입니다. 과거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닦아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듯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전략이죠. 또한 KGX 추진단을 출범시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오히려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보관도 내놨습니다. 미국이 기후협약에서 빠지는 틈을 타 친환경 에너지 주도권을 잡겠다는 역발상 외교로 보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대통령 기록관에서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공개 기록물 5만 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역사의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정책 보안 사유가 해소된 기록물들을 공개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죠. 문화적으로는 우리 김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K김 레볼루션이 전 세계 송출을 시작했고 불교계는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 치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파고 속에서도 문화적 자부심과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고립주의 행보를 기회로 사마 대외 개방의 아이콘을 자처하는 모양새입니다. 딩 쇠샹 부총리가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를 만났네요. 아주 영리한 행보입니다.
딩 부총리는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며 곧 시작될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과거 덩샤오핑이 남순 강화를 통해 개방 의지를 천명하며 서방 자본을 끌어들였던 전략과 닮아 있습니다. 미국이 문을 걸어 잠글 때 중국은 우리는 준비된 시장이라며 미소 짓는 거죠. 실제로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고요? 첨단 기술 제조업 이윤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2025년 첨단 기술 제조업 이윤이 13.3% 증가했습니다. 전체 산업 이윤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인데 중국 경제가 단순 조립에서 기술 집약형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보여줍니다. 작년 한 해에만 7만 개의 신규 외자 기업이 중국에 둥지를 틀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94%가 중국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할 정도니까요. 내부적으로는 손가락 위 행정 형식주의를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고요? 네, 정무용 모바일 앱이 너무 많아 공무원들이 정작 현장 일은 못하고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 폐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디지털 과잉을 걷어내고 효율을 높이겠다는 건데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관리하려는 세심함이 엿보입니다. 또한 광시성 난닝시는 역사적 건축물을 무분별하게 철거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는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도 도시의 기억을 지키려는 문화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본은 지금 선거 열기로 뜨겁습니다. 자민당 다카이치 산하의 총재가 책임 있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들고 나왔네요.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기 위해 돈을 더 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은 다카이치 총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재무장화 야심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고이즈미 총리 시절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중일 관계가 얼어붙었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죠. 일본 정부가 방재청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재난 대응의 사령탑을 만들겠다는 거죠. 최근 잦은 지진과 눈보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오늘 도호쿠 지역 고속도로가 눈보라로 통제되기도 했죠. 재미있는 건 중국 외교부가 치안과 지진을 이유로 자국민에게 설 연휴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순수한 안전 우려라기보다 외교적 압박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기업들의 체질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네요. 마루베니가 스킨케어 브랜드를 인수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종합상사인 마루베니가 헬스케어와 뷰티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EY 컨설팅의 보고서를 보면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양자 컴퓨터가 2026년 기업 변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를 넘어 디지털과 바이오로 무장하며 생존을 모색하는 모습은 마치 메이지 유신 시절의 과감한 변신을 연상시킵니다. 다음은 인도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에너지 분야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잠재력을 강조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인도는 지금 기회의 땅을 넘어 약속의 땅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죠. 이건 19세기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를 열며 철도와 에너지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기술 부문에서도 정부의 인공지능 인센티브와 규제 간소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혁신의 속도가 무섭습니다. 경제 지표 기준을 현대화한다는 소식도 흥미롭습니다. GDP 기준 연도를 2022년으로 바꾼다고요? 네, 현실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죠. 기준 연도를 10년 넘게 쓰다 보면 산업 구조의 변화를 놓치기 쉽거든요. 이건 인도가 더 이상 과거의 통계에 갇히지 않고 글로벌 표준에 맞추겠다는 선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지트 파와르 부수석 장관의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지만 무르무 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발전된 인도라는 비전을 흔들림 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캐나다 내부에서 팀 캐나다라는 결집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자 미국 측에서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러자 온타리오와 뉴브런즈윅 주지사들이 총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1812년 영미 전쟁 당시 캐나다 민병대들이 영국군과 함께 미국에 맞섰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외부의 압력이 오히려 캐나다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단결하게 만든 셈이죠. 경제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2.25%로 동결했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이겠죠? 네, 미국과의 무역 협정 검토가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캐나다는 주권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민 참여와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프로젝트에 혜택을 준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키우는 게 아니라 캐나다 특유의 사회적 포용성을 기술 발전과 결합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제14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럼 총비서의 행보가 분주하네요. 국경 지역 개발과 당의 결속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57조 동 규모의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자를 선정한 것이 눈에 띕니다.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해 경제 성장의 엔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죠. 하지만 증시에서는 빈그룹 계열사 주가가 빠지면서 지수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념일도 있었죠. 호치민 주석이 귀국한 지 8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요. 베트남인들에게 호치민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의 뿌리입니다. 85년 전 그의 귀국이 독립의 씨앗이 되었듯 지금의 당대의 준비가 베트남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 염원이 가득합니다. 한편으로는 소수민족 거주지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포용적인 국가 운영을 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입니다. 유럽연합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식화되면서 프랑스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프랑스의 자동차와 항공우주 산업에 날개가 달린 격입니다. 20억 명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열린 건데 이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유럽과 인도가 거대한 경제 블록을 형성한 사건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외교에 대항해 프랑스는 G7 위장국으로서 대화와 균형이라는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예산안 처리 문제로 시끄럽지만 산업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네요. 프랑스 생산품 동맹을 결성해 탈산업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공식 채택해 2100년까지의 온난화 궤적을 명시했습니다. 미국이 기후협약에서 도망칠 때 프랑스는 오히려 더 먼 미래를 설계하며 도덕적 리더십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이건 과거 나폴레옹 법전이 전 유럽의 표준이 되었듯 환경 정책에서도 유럽의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오늘 8개국의 소식을 통해 전 세계가 각자의 방식으로 파고를 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닻을 내리는 대신 돛을 고쳐매는 각국의 생존 투쟁이라고 하고 싶네요. 거대한 보호주의의 파도가 밀려오지만 기술과 문화, 그리고 새로운 연대를 통해 길을 찾으려는 모습들이 인상적입니다. 미국의 기후 협약 탈퇴나 무역 갈등 소식은 무겁지만 한국의 템플스테이나 인도의 음악 축제 같은 소식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평온한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십시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